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면 icd에다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기가 딱 집어서 그런 예가 홈페이지나 온라인 시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그런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미국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터스터기가 손으로 연결돼 있고 손으로 연결돼 하시는 건데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그날 날짜를 받아가지고 날씨를 받아가지고 예 토스터 구울 때 해가 반짝거리는 모양이 좀 더 까맣게 타던 스킨이 만든다든지 구름빛 모양이 솔직히 빵에 찍혀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포메이션 하나 가져오면 네? 빵을 조금 더 구워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게 하는 이거 그런 거 찾아내요. 그래야지 계속 중단이 없으면 뭔가 일 같이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하는 것도 하나는 좀 문제점. 네? 아 설치했다고. 네. 다른 사람들이 받아치게 접속하는 기반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먼저 주고 가시면 자신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프린트할 건가요? 안 된다고 다른 방법으로 접속을 해보라. 정답. 이거 오고 있어 얘가. 그러세요? 찌그러졌어. 연락 오면 되는데? 연락 오면 돼. 시간 오버해서 해서 유튜브 어디서 왔어? 6시 반 끝나고 누구세요? 이후에 아니 몰라. 잘안 돼. 마우스도 안 돼. 앞부분은 여기 안 뜨네. 그래. 그런 좀 시간이 하나의 제품 나오니까 이걸 이게 남는데. 커넥트가 필요하려면 그 전에 콘택트가 이루어져야 되나? 이게 커넥트가 필요한 커넥트가 있으면 콘택트를 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콘택트가 필요하고 커넥트를 시키기 위해서 그게 뭐 하다 못해 텔레파시로 하든 요즘에는 바이오 같은 거 끼워가지고 하여튼 뭐래도 하여튼 저쪽에다가 작업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게 스케이트나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거 커서가 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가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상황. 지금 현재 icsid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게 이 디자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이제 구조하고 설명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것과 동시에
작년에 진행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그럼 디자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디자인 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졌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이버 공동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념 행사 중 하나로 icsid 2001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친구라든지 분들이 디자인에서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가해서 진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좀 화상 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이건 꼭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슈도 있죠. 그런 것들을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옵저베이션 팀 있어요? 옵저베이션 팀 몇 명이죠? 2명이 정식으로 하고 또 팀마다 같이 업적을 그래서 옵저베이션 팀도 특히 그런 것들 이슈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주어진 그 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실제 디자인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정정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그 디자인 팀인데, 어떤 S 일렉트로닉스에 소속된 디자인 팀인데 국내 디자인 팀하고 외국의 디자인 팀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타겟을 저쪽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여성 파워가 예전에 그 쓸까봐요. 누가 했거든요. 왕따를 위한 혼자 노는 기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 어디 여대가 하는 게 있는데 왕따를 위한 기계. 왕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니까 즐거운 게 많으니까 시간을 주는 거지. 나는 연인이 좋은 거 같아. 연인 사이 오래 사귄 연인.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이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거는 많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딴 걸로 찾는 거는 싫지. 아까 동원이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연인. 그런 것까지 다 적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돼. 이런 것도 다 적어도 잘 어울려. 네, 채팅으로 바꾸세요. 네, 회의 그래요? 눌렀어요? 네. 가족끼리 모이는 거, 동호회 회원들, 연인끼리. 채팅으로 네? 하면 안 될까요? 예.
말릴 수도 있고. 이불 빨래가 이불도 빨리면 저는 휴대폰이라서 안 그래도 얼른 들어가고 너무 떡. 하죠. 완전 시달리는 세탁기에다 전자레인지 붙여줘. 세탁기에 감정하네. 아니 그러니까 빨래를 거기다 많이 넣어요. 전자레인지요? 빨래를 아니면 안 태우고 날리면 그 시간과 온도 인간과 인간 이거 뭐야?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시달리면 너무 추상적이다. 어제 브레인스토밍 인간과 인간 반응은 틀린다는데 지금 현대에서 인포메이션이 네트워크 시간에 소환 방법이라 하는 있는 자체가 병원에서 돈 엄청 크게 먹고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있고 가이드 그거 안 쓰면 사기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는 즐거운 잠깐만요.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지금 컨셉을 각자 구성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버려야 되는 컨셉에 대해서 시간이 버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여기서 말을 맞춰서 진행하자고 그러는데 저거 때려줘볼까요? 그냥 끊어버리네요. 저도 그냥 이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학 그대로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즐거움을 줄 때는 도덕적인 컨셉으로다가 아마도 예전에 지금 비인간적인 즐거움을 주되 근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덕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는데 이제 아직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는 하고 싶어요. 미안이 아니면서 안 될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뭐? 차라리 무슨 모양의 뭐가 좋아요? 차라리 소리국새 모양의 이거.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꼭 컨셉을 정하면 모양을 맞추는 모양을 정해서 별 모양의 어떤 디바이스. 저쪽이 주부 얘기하는 거라면.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들 하자. 직장인 시절. 이거 괜찮았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밤마다 시달리는 남편. 그쪽에 한 대신 만들고 제가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포메이션 날씨라든지 고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조류에 흘러간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참치 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각 전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배 타는 사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약간 폭넓게 하면 직업 낚시도 있고 뭐 폭넓게 이야기하면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배 타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배 타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맞는 재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국문화가 있는 웃긴 거 막 그런 거만 하지 근데 재밌다고 하다는 재밌는 거 그때 이야기하는데 재밌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전달받는데 내시에 딱딱한 그런 거를 굉장히 막 웃기면서 연인 같은 경우에 제목이 비슷한 쪼개져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캐릭터가 하나 서로 살아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안 만나서 결합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꼭 만나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가족끼리 그게 그거 때문에 꼭 와서 모여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은 정보가 왔는데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걸 알려주는 방식이 여행자를 하는데 과거 막 그러잖아요. 여행자 하면 반말을 하나 딱 들고 거기에 여행에 대한 정보를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그게 틀렸지. 아니 그건 나중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결정되면 그걸 그럼 우리는 여행 그 레저 집에서 떨어져 그런 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레저인데 뭐. 레저를 하는 주부. 아니 뭐 여기저기 다 가는 레저를 한다. 뭐 사는 뭐 스키 타러 가는 레저, 바다 가는 레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레이저 방송만 줄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봤을 그냥 때 모든 걸 통괄하는 레저. 레저인데 누가 쓰는 레저를 하면 별모양의 레저. 호텔 숙박이라든지 뭐 비행기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아까 동호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게 나오고. 아, 레저인 거는 동호회들끼리 같이 하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남자들 남편분들도 다른 여자분과 불륜을 하기 위해서 사줄 수 있고 시장 형성이 잘 아까 되고 무슨 주부라 그랬어? 시달리는 우리 외로 말고 어머 저 죽었어요 외로운 드디어 소외된 주부라 그랬어. 남편이 사가지고 믿고 서로 다른 여자 친구가 소외된 주부나 외로운 주부. 그 로드 사고 싶어요. 알고 와. 약간의 짜증이 올라온 사진을 또 공개해야지. 너무 20대 때 프로젝트 룸에서 다른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집이 넣었는데
아까 만드신 거 저거 우리가 만든 게 하나 만들었어요? 없어버리는 건가? 아니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욕망이 지금 고등학교 때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학교에서 이걸 쓰고 집에서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디지털 이 줌이 있고 그냥 확대만 있잖아. 확대만. 여보세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기대들이 상황이 잘 되잖아요. 망하려고요? 내일 여기가
필 같은 건 한 1분 내에 나와. 1분 내에 아다트를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뒤에 투명한 거. 이건 나중에 가벼워. 근데 이건 쌍꺼풀이 많이 검은 저쪽이 달라는데 처음에 안 해줘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안 올라가면 되는데 정식으로 저기 컴퓨터에 달려서 컴퓨터로 요청하라고 해요. 빨리 안 줄까? 보게 되는데요. 조언을 여기서 따라다니네. 이 냉장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 말을 해서 근데 소니컵도 이번에 나온 이게 소맥 이번에 하시면은 여보세요? 아, 진짜 한번 이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거 가격이 좀 좋은 거 크니까 혼나잖아.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사던지 네? 그게 주문 좀 빨리 이게 랭귀지가 주문이나 카메라는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정말 나중에 사고 쳤을 때도 팔리고 줌이 많이 되는 게 저기 전화번호 안 보여. 접사도 크게 많이 들고 다니고 좋아하시잖아. 그런 사람은 짱이 그래서 손이 좀 짱이 나고 진짜 많죠.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 시간이 중요한 거 같아. 달라져야 되겠죠. 똑같이 먹는 icsid 옛날 나의 경험을 그런 거잖아. 2년간의 경험을 그런 거잖아. 과목 하는지 지금은 채팅만 하면 저는요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 때가 좋은 환경에서 그랬습니다. 살았구나. 예.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그게 어려운데 제 그 같은 내용이 제일 이름 먼저 모르잖아요. 진짜 얼마나 모르겠어. 웃으면 막 얘기를 하라면 얘기를 안 갖고 있어. 되게 이상하지 않아? 저만 나는 이걸 진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스스로 그렇잖아 그러지 않고 좀 말을 하라 그래. 왜 굳이 그래?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에서 잡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주부거든요. 그 가사 일이 굉장히 바쁨. 일단 저희가 그쪽에서 만든 상황처럼 얘기를 하면은 주부를 위한 가사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그래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컨셉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저희 또 그거에서 어떤 곳에 표현할 것인가. 근데 지금 선택하는데 그쪽은 추상적인 거고 이쪽은 구체적인 거라 같이 놓고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얘기를 여보세요? 네.
저희 내 거를 말씀드리면 아직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아침에 깨워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는 좀 강하게 깨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깨우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하거나 깨우는 그런 제품을 실제 있는 제품에 같이 합쳐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물면 죽는다고. 아침이 저희 다른 분들도 다 그래서 줄여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스위치가 만들어진다거나 냉장고 바퀴에 투명하게 돼 있어서 음식을 겉에서 보고 터치 스크린처럼 터치를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뜨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것이 온라인으로 주문되고 배달되고 뭐 시설로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두 번째로 냈고요. 세 번째는 TV에서 생각을 했는데 방송 채널을 기존에 이렇게 입력해서 정보를 맞춰서 그 원하는 정보가 방송이 될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TV가 켜지거나 아니면은 그에 지금 방송한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제품을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주변의 상황을 밖에서 체크하거나 안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시공하거나 뭐 파일을 돌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애완견의 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체크할 수도 있고 빨래나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봤고 다섯 번째는 주변에 먼지나 세균이나 지방 곳곳마다 그런 청결함을 체크를 해서 알려주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요. 여섯 번째는 아파트 공용 서버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주부들이 여가 생활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주부들과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노래 사이를 보내서 서로 보거나 뭐 아니면 반성회 같은 것도 서버를 통해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이게 단순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냉장고나 그런 걸 같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그냥 토탈 소유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컨트롤러 또는 핸드폰이나 PDA에서 비행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와 통제 서버가 같이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구체적인 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도 주보로 맞아요. 가는데 여기는 막 TV 냉장고 너무 지금 구체적인 것 같아서 우리 여가 생활을 위한 정보를 이렇게 절충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냉장고 김치 끓여. 여보세요? 예. 잘안 들리거든요? 채팅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채팅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채팅으로요? 이 문제점입니다. 프로토타입 이거를 그냥 프로토타입 에듀케이션 지금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부에서 상태 체크, 냉장고, TV, 무선 컨트롤러, 소고기, 뭐 이렇게 여가 생활을 위한 거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뭐 합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레저 쪽을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주보를 하는데 여가 생활을 위한 팀장이 안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이 권한. 이건 팀장 권한이 중요하다. 다음에 나눠줬어요. 승원이 형. 블랙박스 텔레비고 이런 거딱 만날 수 있어요. 뉴 엣지라고 얘기하는 챔버 박스. 그런 것들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쪽 결과 말씀드렸고요.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이고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미 기존에서 좀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명 냉장고 청결함을 체크해주는 청소기, 몸 상태를 체크해주는 기계, 아니면 TV, 채널 조정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TV, 아니면 서버를 통해서 주부에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것 되어서 저는 즐거움을 주는 쪽, 레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으니까 주부를 위한 여가 주부를 위한 안전이니까 팔기술 주부인데 여가 생활이면은 결국은 이제 뭐 내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유롭게. 근데 저는 지금 딱 보면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랑 맛, 거리가 많아요.
저쪽은 인포메이션을 우리보다 더 좋은 선행을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은 전달하는 정보에 국한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LCD 달린 냉장고, AI 가지고 있는 TV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저쪽도 이제 저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6시 20분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리도 저런 식으로 아이들 예. 근데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를 결국은 집안에서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먼저 그런 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도 포스트잇을 사용한 이렇게 벽에 붙이기 같은 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포스트잇을 저쪽이 다 가져가 버렸나 봐요. 어떻게 달라 그래요? 여기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구나. 그거야 내가 음료수한테 주지 말라니까. 뺏어올까요? 음료수 뺏어다 주세요. 왜? 감사합니다. 다 채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요? 그러면 문화의 가치가 있는 문화의 가치가 있는 문화. 일단은 구애를 주지 말고 주고 대상을 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기기를 불러주시면 열심히 적겠습니다. 브레이스토밍 시작. 주부하면 떠오르고 있죠. 주부? 예? 꿈이 없어지는 거.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꿈이 없어지죠. 자기 꿈 20대 꿈이었어. 그냥 가정에만 키워주고 낙서하고 이렇게 보면서 책 골라요. 운동 부족. 그거 너무 내일 모레까지 디자인은 돈이 넘쳐야 돼. 다양하게 디자인 무엇인 디자인을 넘쳐야 돼. 운동 부족. 우울증. 비관. 뭔 생각? 성생활. 이 신경이 관련한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는데. 성생 전에 뭔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 팀장도 아이디어 내면서 꽃꽂이. 네. 꽃꽂이. 꽃꽂이라는 개념이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주부는 왜 오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알고 그냥 오락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오라고 남자들보다 게임을 남자는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없는 이거는 너무 얽매이만 그냥 대신 여자는 영화 이런 거. 이게 인터넷을 뒤져도 영화를 많이 해요. 약간 정서적인 거. 시집살. 드라마 드라마. 10살이 애들 학교에 카바레. 다 띄워도 되겠다. 두꺼운 글씨로. 진짜? 통짜로 고스톱 고스톱. 담요 이건 담는 고스톱에서 연상되는 거.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예. 나. 아니 뭐 불편한 거 같은 것도 얘기하면 되잖아. 아까 저기 지금 괜찮아 일하고. 그게 왜 있겠어? 아니요 주고 가요. 장보. 제가 아니라. 아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 메뉴 정하는 거. 포지션에 홈서버 하나면 다 해결되잖아. 컴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컴퓨터를 안 친한 분들 컴네. 그럼 만약에 뭐 인포메이션 받을 때는 저런 컴퓨터 형태가 아니라 기계에 혐오하고 있는. 강도에 대한 불안감. 인간. 아이들의 실수. 네 아이들. 요즘 주부들은 그게 문제야.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근데 남자들은 이제 꽃, 영화, 음악 아 내 맘을 몰라줘 그런 거. 술술 나오잖아. 그리고 만약에 뭐 제품 쓸 때 불편한 것들. 사용 설명서를 몰라. 무거워. 사용 설명. 한 가지 두분 어서 말씀. 벌칙을 이렇게 별을 그려드리는. 뭐해? 쇼핑. 단품 나가면 뭐해? 단품 나갔다. 편히 달고 딱 나가서 불을 이거 찍으실까요? 포스트잇 아니 좀 벽에 붙여놓고 멋있게 이렇게 모여서 찍자 걸로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아 이것도 있는 찍고 대로 합시다. 이것도 찍고 또 찍어. 이거는 나중에 다 이거 끝난 다음에 레코드 다 내가 이건 왜 찾게 돼? 이게 나오는 거 커면 같은 거 쇼핑 쪽에서 홈쇼핑 전화. 남들 쇼핑은 꼭 아니 여자도 홈쇼핑 안 좋아해요. 네. 나라가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쇼핑을 그거가 남자들 게임이랑 비슷해요. 정보 주는 게 손을 하면 그러니까 저런 것도 괜찮아요. 쇼핑 가서 옷 말고 옷을 들어가서 입어보고 막 그런 거 친구들이 저희 바코드 막 이렇게 찍어오고라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바코드 그 비대에 넣으면 여자에서 적어와가지고 옷이 자전거 아 그거 이렇게 또 기사 생각나는데 왜 주부들이 막 옷 입어보잖아요. 이거 그러다가 사진 못하지만 입어보고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공주처럼 해주고. 여자들은 혼자 먹는 거 남편 안 들어오면 남편들은 혼자 같이 밥 먹어서 부모님이랑 저 이상한 거 생각나요. 공무원이요 이러니까 막. 앞에 떨어지면 비싸요. 말 걸어주고 되게 비싼 거. 그 아까 알백 그것도 괜찮아요. 네? 아 그 로봇들 아 걔가 이름이 뭐야? AI 아니 그거 하니까 생각나네. AI 부모님이랑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이게 이렇게 성향을 옆에 이렇게. 아 모르는 게 없어. 감사합니다. AI 고민인데 이런 고민이야. 아 깜놀라 그래 민망해서. 굉장히 비싼 거야. 아 민망해. 쳐다보죠. 쳐다보고 붙여놓고 마음에 드는 키워드들을 좀 따로
난 몰라. 아닌 거 붙여놓고 띄어내는 거나. 너무 멀리 있구나. 아 여기다 붙이자. 너무 멀 것 같은데.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 여기다 붙여놓으면 아 주부들도 운동을 하는데. 거의 운동 부족이었어. 아 맞다. 그러니까 헬스클럽. 근데 이거 이런 건 아무리 목적으로 찍어진 거 사바야가 어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가까이면 이게 우리 붙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낼 때 생각나라고. 관련된 거를 빨간색에다 해서 주변에다 묻혀. 바닥 붙이면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 한번 하나 만들어볼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점프를 할 수 있는 거 갖고 한 건물에서 다음 건물을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요즘에 영 제너레이션 디지털 아티스트나 디지털 디자이너스 게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플루언스를 갖고 이 인플루언스가 비즈니스에서 오든지 아트에서 오든지 아니면 게임에서 오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인플루언스를 잡고 그거를 갖고 다른 레벨로 뛰어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저기서 important point는 whatever comes in the way,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갖고 그거를 흡수함과 동시에 synthesize 하면서 다른 레벨로 점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리스크를 하는 걸 겁내지 않고요. 새로운 폼의 expressionis를 배우는 거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new economy 새로운 경영, 새로운 new economy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subculture, 그래서 만나는 곳에 어떤 friction이나 어떤 conflict가 있을 때 그것을 에너지로 쓰고 그거를 갖고 다른 레벨로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xample로 나온 게 everyday.com이라고 everyday2.com? everything2.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Ars Electronica에서 프레젠트된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비가 오는 날 19살짜리 컴퓨터 게임과 코드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모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만든 것인데 이거는 게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룰 같은 거를 가서 씁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3,500명인가? 35,000명 정도 사람들이 많이 액티브리 유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서울이나 나비에 가서 쓰기를 시작합니다. 쓰기 결정하고 쓰면은 그 나머지의 그 사인하는 멤버들이 그 리뷰를 하고요. 그 리뷰를 해놓고 이게 좋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 올라가고 아니면 지우라 그러면 지우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링크가 돼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그 엔트리가 좋다 그러면 포인트를 얻습니다. 이게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포인트가 많을수록 파워를 얻는다, 힘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그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무슨 물건을 받거나 그런 힘이 아니라
더 그 visibility가 더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자기가 쓴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읽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new attitude를 하는 거 example로 좋은 게 어떤 면이냐면 그런 subculture나 그런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것과 knowledge를 갖고 같이 combine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게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컬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collaborate 해가지고 새로운 new level로 가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Just before, Bruno told you of the increasing influence of games. Even in the business world, new cultures of game playing start to leave old school strategies in the dust. We can give you a nice example. It's a recruiting game. It's been developed by a young German design company for Siemens, for the company Siemens, and the game is called Challenge Unlimited. The idea is to design an instrument that enables people who want to work at Siemens to establish a contact with the company in an absolutely novel way. The game features various models with embedded psychometric tests. You have to make it through a range of adventures. For instance, you have to fly to an asteroid belt that threatens the city and adventures like this. And the way you behave in the game then makes it possible for the company Siemens to find if your profile matches the qualifications they are seeking of. This is gaming your way to work, and it sounds like a radical new concept, and it worked. It had a tremendous success. The only problem is that these days Siemens stopped hiring people. Yeah, because you probably know that also in Europe, Middle States economic crisis is hitting pretty hard, especially the sector of the IT business. So we have seen that games really traverse all aspects of digital culture. Yeah, sure. 빼먹은 게 몇 개 있어서요. 아까 디지털 컬처하고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게임을 보는 뷰가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뭐 머리를 좋게 한다거나 어떤 리즈닝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한 가지 보는 방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 보는 방법은 이거 broad understanding 굉장히 넓게 보는 측면인데 이것은 새로운 21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나 비디오처럼 하나의 expression 하는 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젊은 게이머들이나 앞으로 그 future generation이 보게 되는 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recruiting 게임 같은 거 German Siemens Company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직원을 하여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Challenge Unlimited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그 참여자가 게임을 함으로써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한 사람하고 매치가 잘 되나 프로파일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게임이 한쪽에 그렇게 리미티드된 뷰가 아니라 더 훨씬 broad한 understanding 필요하다고 봅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so we've seen in this very short overview that games really traverse all aspects of digital culture today. Going from everything, an encyclopedia, collaborative encyclopedia done by a 19-year-old guy, all the way to recruiting games for Siemens, all the way down to the first World Series games that are taking place here. So it's really a very broad aspect. We were, by the way, the first ones in Europe and to invite at this year's Electro Lobby in September, 3 months ago, professional gamers, people who will take part in the World Cyber Games here at Seoul, to an international new media arts festival. And we did this because we wanted to feature that very broad range again of current game culture. And I guess that professional gaming is definitely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one extreme of game culture. Everything is on a very other extreme of game culture. Another critical aspect, of course, very briefly can be seen in the spectacular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full motion video in the state-of-the-art console video games. You see some examples on the video behind.
a field where, of course, gaming attacks the Hollywood entertainment industry. You know that, of course. We just wanted very briefly to take a look into the roots of many of these hotshot game designers that produce these full motion videos on the console you see on the tape. If you have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video game designer scene, you will notice that there are very interesting connections to a largely European subcultural phenomenon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90s and mid 90s. It's called the computer demo subculture. And it became eventually a major sort of a talent factory for the gam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 don't know if you're familiar here with the demo subculture. Have you ever heard of that phenomenon? Demo subculture? No? So maybe very briefly, demos can be seen as something like the very first purely digital art form. Originally demos, which stands for demonstration, were programs that were created purely for art's sake. So no other intention than to show how good you are, featuring impressive or spectacular audio visuals. Maybe you can think of demos as some sort of a video clip, a music video on a computer, but with equal emphasis on the code, the program, and the visuals and the music. Demos actually started on the very early computers, the Commodore C64 in Europe or in the States, and they were called crack intros. So players who removed the copy protection, hackers who removed copy protection from games and added a little message to promote themselves and their cracking skills. And eventually it grew really into a standalone art form on the Amiga scene in the 90s, and eventually features the most impressive real-time effects, graphic effects you could do on any computer at this time. Demos were made by teenagers in their bedrooms, 14, 15-year-old people in their bedrooms. They disseminated, they distributed them over the world, the internet, and even before over BBS and even snail mail via post, and also at very large events called demo parties, where several thousand persons came together and exchanged those demos. And then, from the mid-90s, these people moved from Europe, essentially Scandinavia, Finland, etc., to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some of the top scene game designers in Europe.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se people are very skillful in programming. They can program assembly language. They can access the hardware of the machine directly, which is something very useful to program fast game engines, like for instance at the Sony PlayStation or so. But it's also very interesting, and this is also one of the reasons why we talk about this, that for today's mobile games, and every game developer in here knows that, if you're developing for PDAs or mobile games, you have to deal with a lot of constraints. You don't calculate in megabytes, you calculate again in kilobytes. The CPU is not 1000 megahertz or something like that, so you're down to 33 megahertz. So you have to be a very skillful programmer to really do cool programs and cool games on mobile. Yeah, that was a short excursion to the demo scene. People like Peter Molyneux, for example, the designer of Black and White, the people who created Tomb Raider, Lara Croft, they all came from the European demo scene. So that's another aspect of that broad phenomenon of game culture, coming here from the subculture to the mainstream game industry. 지금 유럽 서브컬처의 example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모 서브컬처라고 그러고요. 1980년대 그때 처음에 나왔고요. 비디오 아트가 비디오적인 면을 가장 잘 훌륭한 걸 보내준 스펙타클러라는 걸 잘 보여주는 데모 게임을 가지고 그거를 크랙해서 크랙 인트로를 하는 데모 아티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데모 버전을 교환하기도 하고 데모를 크랙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옮기기도 하고요. 그 사람 걸 만든 사람들 14살, 15살짜리
애들이 키즈가 베드룸에서 침실에서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90년대 중반 정도 돼서는 이게 스칸디나비아나 핀란드 그쪽에서 있었던 서브컬처인데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탑 게임 디자이너가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툼 라이더 게임 만들었던 그 사람도 이런 크랙 데모 했던 그 서브컬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미닝인가 하면은 요즘에 이제 모바일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많은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갖고 있긴 합니다. 메모리가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로 매절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킬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example에서 볼 수 있듯이 서브컬처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바운스한 example을 볼 수 있습니다. People are by nature social creators. A recent research study tells us that almost 2/3 of our daily conversational talks are social talk. No B2B, no B2C, but just plain P2P. The concept of community, we have seen it with the example of everything.org, is crucial in the context of advanced digital culture. And it is a second important aspect of its development besides games. It's interesting to see how next level protagonists deal with that concept, how they redefine it, how they update it.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we would like to show you is called Habbo Hotel. It is developed by Sulaka Labs. This is a company from Helsinki in Finland, Europe. And it is founded by Sampo and Appo. They are both 20-year-old. Habbo Hotel is basically an internet-based graphical multi-user environment, chat room. It has the form of a 5-star hotel for teenagers with a number of different rooms. For instance, you have rooms that have the form of a swimming pool or the form of a club, of a bar, or you can build them as a user. You can build your own private room and meet with your friends. Moreover, it has a very original built-in communication module that allows the Habbo guests to stay in contact and in touch with each other via mobile phones, via SMS and WhatsApp. Now, the two founders of Sulaka Lab, Habbo and Sampo, are shining examples of that breed of next-level creatives who know how to profit from the friction between business and the subculture we mentioned earlier. And this is the reason that makes Habbo Hotel such a fascinating example. Beyond the fact that it's perfectly designed, that it's very funny and that it's successful. Appo and Sampo were working as designers and programmers. They were working in a major ad agency in Helsinki, Finland. And during their work at this advertisement agency, they created the first version of Habbo Hotel, and it was just a purely hobby project for them. They did it after their work. But then they quickly realized that this project had much greater potential. They also came to realize that their place was not purely in the commercially oriented world of ad agencies, and so they quit their jobs, they went elsewhere and developed a second version of Habbo Hotel.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this second version, they re-injected some important input they had from their excursions in the business world. So all they have learned in the business world, they re-injected it now in the second version of Habbo Hotel. Or as Sampo, one of the founders of Habbo Hotel, said, it's the great novelty of the second version is the target audience. In fact, it's the teenage segment of the digital generation. So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version. If you allow us to come back once again to our analogy, Habbo, the people from Habbo Hotel, they knew how to use their experience in the new economy as a springboard to reach the next level in their work. They redefined the genre of the community-based multi-user environment and developed something truly new. It is design, it is community, it's a game,
It has undeniable artistic value, it's fun, and it generates revenue, allowing them to realize their creative visions. Well, we could talk a lot about of course, about how the digital culture has influenced, the internet has influenced the graphics design scene. Magazines like Kentei Kane, like Shift in Japan have done a great deal to promote and to enhance, to drive up quality standards all around the world, be it whether you're in Tokyo or in London or in Paris or in New York, but also around the world. And I guess we should have maybe people from Blind Sound here, from a magazine in Seoul. Is there anybody from Blind Sound here, from the magazine, besides? Blind Sound이라는 매거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I'm glad you're here because this is one of the magazines also that's doing a really great work to promote the work of different designers around the world, to drive up the quality and to bring it to the next level, if you like. Okay, so to just sum up a little bit, we have games, community, collaboration, we have a new self-awareness of these next level creators, we have new forms of organization, and we have, which is very important, new forms of generating revenue, as you have seen with Harbour Hotel, Tina was talking about, which allows the creatives, of course, to live, to realize their creative visions outside of a purely commercial field. Well, on the plane from Paris to Seoul, we read an interview with a colleague of ours, a French curator, who basically said that now that people are getting used to these digital tools, they can finally come back again, join in again with the rest of the artistic scene. This is of course not at all how we see the things, because it's not primarily a phenomenon of tools, it's not a question of tools, the advanced digital culture, but it's a whole frame of reference, the way of working that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s. So there's really a common thread of influences and ideas and values that runs through all the examples we have mentioned, all the examples we have shown at the Electro Lobby and in our other shows. A frame of reference which is of course not limited to the world of art, but which is open to the universe of digital culture, from games, the internet, club and DJ culture, a lot of course in Europe, the electronic music culture, which has been extremely influencing, and the media. This is what unites these protagonists, this is why they work together, why they collaborate, why they exchange, and this is why the standards are getting up so dramatically. And again, remember the Yamakasi, it's not about gear or equipment or tools, it's just about your instinct, it's about your movement, your feeling, and your way to interact with your environment.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is is what we are interested in. Okay, so in this first part we have mentioned some examples. We have also mentioned the Yamakasi, and now let's ask the question, if we as curators, as producers of events, if we want to communicate the work and the energy of all those people, if you want to reach a broader audience, if you want to reach a digital generation itself, how do we have to think? And this is our challenge as curators. Now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마주보니 하버 호텔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버 호텔은 헬싱키 플란드에서 있는 20살짜리 2명의 디자이너들과 만든 거고요. 인터넷에 있는 멀티 유저 인바이러먼트인데요. 이것은 호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 인바이러먼트, 호텔 같이 되고요. 방이 나눠져 있고 클럽 있고 풀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기 방을 꾸밀 수도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인바이러먼트고요. 문자 메시지나 다른 걸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example이냐면요. 이것은 비즈니스와 서브컬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마찰을 갖고 다른 레벨로 가는 다른 아주 훌륭한 example인데요. 이런 걸 하면서 돈도 법니다.
예, 이 사람들은 원래는 굉장히 큰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하바 호텔은 처음 first version 나왔을 땐 그냥 취미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걸 하고 second version 나오면서 그 비즈니스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배운 것들을 다시 여기서 넣어서요. 타겟 어디언스나 티네이저를 이제 마케팅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방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가구 사고 그러면 돈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도 하고, 근데 돈을 버는데 완전히 비즈니스 인바이먼트는 아니고 그 밖에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그런 좋은 example이고요. 이 게임은 게임이지만 커뮤니티 오리엔티드고요. 같이 하는 콜라보레이티브한 성격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레베뉴를 새로운 레베뉴를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게 새로운 어떤 도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레퍼런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트나 뭐 그런 클로즈된 레퍼런스가 아니라 새로 오픈된 레퍼런스인데요. 게임 얘기가 나고 인터넷 얘기가 나고요. 일렉트로닉 뮤직 얘기도 하고 DJ도 나오고 미디어 나오고, 그런데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콜라보레이티브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넥스트 레벨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야마카지 그 게임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instinct,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인스팅트를 갖고 몸으로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environment과 서로 인터랙트하면서 그것을 갖고 새로운 레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퀘스천으로 넘어가는데요. 프로듀스나 큐레이터로서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를 유치하고 새로운 거를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So the question again: what about the Yamakasi style? What about the next level attitude in our work as curators, as producers, in our work with icsid Network for Electro-Lobby, Ars Electronica, etc. In other words, how do the current developments in digital culture and lifestyle impact, in general, also on the way advanced digital culture is selected, curated, and presented? I guess we totally agree with Turun, who said somewhere in a text we read around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Art Center Navi last year. You said that there's an inherent contradiction in the fact that most advanced digital culture forms of digital work are still displayed in places designed for hanging, in fact, painting or presenting sculptures. We totally agree with that, of course, because the digital generation, as we experience it, wants a fresh, new style setting that goes far beyond the conventional formats of fairs or exhibitions or show or conferences. New ambiences, it's about new ambiences where fun and action, curiosity and the desire for information mix very freely with social pleasure and activities. So over the past year, icsid Network has acquired quite extensive experience in designing such a new style of events, and conferences and shows. One example, of course, is the Electro-Lobby showroom for digital culture and lifestyle. You have seen many extracts on the tape. The Ars Electronica, maybe for those who don't know, was founded in 1979 and is known worldwide as one of the premier festivals for technology, culture and society. But before we talk about the Electro-Lobby, let's just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 brief background information on what icsid Network is and on where we're coming from. Maybe you can talk about that. The icsid Network is a Paris-based new media production and consulting label. It is operated by an international team of new media professionals coming from different nations, from the US to Europe and Japan. Our core business at icsid Network is to spot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monitor the current developments, those emerging styles, behaviors, codes and kicks in the global digital culture and lifestyle. This information and the know-how we gather then goes into the production of events, of conferences, symposiums, exhibits, TV and radio shows.
that are specially tailored for the inclinations of the digital generation. Our customer range from museums and fairs who want to explore new forms of exhibitions to companies who want to have their annual conferences redesigned and spiced up with a fresh kick, as well as to media partners like TV and radio. We produce shows for them if they ask us to develop new formats for them. Like for instance, we produced the Great Clone Party, which was an extensive global network event that has taken place in 1996. Since 1996, TNC Network has been working for Ars Electronica. Bruno was telling you about Ars Electronica, the festival in Austria. Besides the Electro Lobby, we were responsible for the internet category of the pre-Ars Electronica. This is the event of the festival, so this might be interesting for you. This is a category, an internet category, which has been absolutely redesigned. It's open for gaming, for digital culture and lifestyle, so this might be interesting for you. And if you want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that, come after our presentation and we will give you the information. TNC Network is also doing consulting, for instance, on topics like media convergence, or we conduct research project for the digital culture, on digital culture for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for next year, this is the last thing we will tell you, we are producing a series of workshops on games and mobile digital culture, but this is, we will tell you on this at the end. But now I would like to be a little bit short so that we can tell you important things. And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TNC Network, come to us and we can still tell you. But here I would like to be short.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끝나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카드나 이름 명함 같은 거 있으면 꼭 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이메일로 계속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싶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런 컬처 어떻게 보여주나, 어떻게 프레젠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 배경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일렉트로 러비가 뭐냐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1979년에 처음 시작했던 세계에서 이제 이쪽 테크놀로지, 컬처, 라이프스타일, 아트 이쪽에서 제일 크고 제일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린스 오스트리아에 있는데 거기는 한 파트로 일렉트로 러비에서 새로운 폼으로 이런 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C 네트워크가 하는 일들이 뭔가에 관한 소개가 잠시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서포트를 하고요. 새로 이제 디벨롭 때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런 컬처 같은 거를 모니터하고 라이프스타일도 모니터하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나 TV쇼, TV 라디오 쇼 그런 것들도 프로듀스를 합니다. 박물관이나 회사 그런 데서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일렉트로 러비 필드를 맡아서 하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인터넷 카테고리가 있는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관한 컨설팅 일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워크숍 내년에는 이제 게임과 모바일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오르게나이즈 할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일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Yeah. Okay. So this very broad range of work at TNC Network, from cultural field all the way to company consulting for Deutsche Telekom or France Telecom, etc., has given us, of course, a broad social competence also, and has helped us a lot when we were asked by Ars Electronica to design a totally new area for digital culture and lifestyle in 1999, the Electro Lobby. So where's our next little attitude, to come back to that? Where did we bounce off to develop the Electro Lobby? So we've seen it before. We feel that the most inspiring
aspects of the digital culture are emerging at these hotspots where game culture, club culture, internet culture converge. So quite logically, we have, of course, opted for a format that mixes these different influences. There are elements of clubbing, there are elements of LAN or demo parties. You remember the demo scene I was talking about, these demo parties. There are elements of network games. There are elements also of live TV shows or internet shows. All this comes together in a format that expresses the movement, the exchange, the collaboration we have pinpointed down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next level attitude. So this translated not as a closed exhibition space with installation and works that are shown, but rather a very open spatial configuration, a place of lively networking and exchange, which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for us, is that we invited all the creators of the selected projects that we have invited to the Electro Lobby during the whole festival, to engage also in the Electro Lobby in their normal activities. So people came there, they worked, and they did what they are doing usually. So this afforded people, of course, very fascinating insight in where this digital culture actually emerges.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Where else can you go and meet 40 top design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see what they're doing and actually prevent them from working? Because, of course, they couldn't work because they had to give interviews, they had to talk. So we have designed the Electro Lobby really to recreate the intense microclimate in which these new forms, these smart hubs, these killer applications emerge. We also wanted really to have a setting that makes digital culture understandable from really the context in which it originates. We had graphical designers, we had game designers, we had programmers, DJs, VJs, sound designers, we had even lawyers. We really had a highly diverse group also of representatives of very different aspects of the digital culture. A really kind of an intoxicating mix of personalities and people and projects. This was really the aspect we wanted to focus on, a stimulating and lively environment, sort of a unique blend of day clubbing, conference and networked project showcase. So of course, as I said, we threw up a classic exhibition setup. We had no conventional conferences. The conferences were taking place in the space. You see one of the conferences with, by the way, the developer of everything.org giving the conference in the space itself. So you didn't have this kind of frontal conference as I'm doing now, speaking to you. So the conference was really happening inside of the space with the DJ playing music, with the projections going on, etc. So a really very flowing ambience where you could network, where you had small program units going on and punctuating the whole event. One important event was the Game Jam, the Electro Lobby Game Jam, and Tina will just briefly talk about what this was all about. You have seen some examples also. This, for example, is the Electro Lobby Game Jam. Do you want me to go on, Tina? Some people, I don't know if you, for example, know I can briefly explain what the Game Jam was all about. We invited 4 game agencies from around the world, and in a radical 4-day challenge, these high-profile next-generation creatives put their talents to program a massive online game hall. For the audience, this was a totally unique opportunity to witness the development of networked games, from concept and gameplay to character design and sound design to programming in the very pit of creation. The Electro Lobby Game Jam was a huge success, and it's interesting to remember that the agencies we have invited are in fact competitors on a business level. Yet they accepted this opportunity to share ideas and exchange know-how during these 4 days. Or as Jim McNiven from Curb, this is a very cool agency from England. You also saw them on the videotape. Yeah, this is
Jim McNiven, and he told us that, well, normally, he said, I say now his words, normally I would have to kill my collaborators if they share information on our way of working, but in the context of the electoral lobby, it's just okay, we all learn from each other, so it was an exception for them to share knowledge during those 4 days. 그러면 이제 Next Level Attitude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퀘스천을 줬고요. 일렉트럴 러비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렉트럴 러비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990년이 아니라 1999년부터 아이스 일렉트로니카에 있는 일렉트럴 러비 부분을 맡아서 오르게나이즈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오픈 플레이스고 많은 게임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개의 게임 에이전시에서 게임 디자이너들이 와서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하나 만드는 그런 걸 게임 잼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때는 다 그 컴피팅 릴레이션십이 있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은 뭐 죽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프로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컴페티션에 있는 다른 게임 디자이너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었는 게 이런 컨퍼런스 줄 때 보통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DJ가 음악도 하고 옆에 이렇게 분위기도 조명도 있고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그런 컨퍼런스나 발표를 합니다. Thank you so much. Okay, I see that we have already talked for exactly an hour. So in order to have time for questions, I will be very brief on the last part of our talk, which is about this upcoming show in Paris, the Real-Time City, on mobile culture, mobile lifestyle. But first I want to say that we're really extremely excited and happy to be in Korea, because Korea is of course the first country, or the country that supports the first third generation wireless network, the CDMA 1X, which a lot of people in Europe actually don't know, because they always think that the Japanese FOMA is the first third generation wireless network. But actually it seems to be here in Korea, and so we are very proud to be in the country that supports the first third generation wireless network. Because as you know, in Europe things aren't that advanced. We were pretty quick with GSM and wireless phones.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컨셉은 혼잡한 도심에서 Look at how quickly these technologies, mobile technologies, are adopted, especially by the younger generations, what we call Generation W, the wireless generation. And just look about how these technologies, these mobile technologies, are about to change the way we interact with our urban environment, with our community, with our tribe. Being always on, being always connected as you can with your networks here, but we can't it in Europe. Well, we can it with WAP, but it doesn't really work. Being always on means that your plans and your decisions can be made on the fly. Things don't need to be finalized until the very last minute. You are in constant motion, reacting and interacting very quickly. And this is again when we come back to our Yamakasi and our next level attitude. So, as we said several times,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 major show on mobile culture and mobile lifestyle in Paris. It's called Real-Time City. It will take place in September. And there's quite some irony, actually, because after all the hype around the internet and the cyberspace and the virtual reality in the 90s, the physical location, the urban space, has become interesting again to many, many creatives, which wasn't the case in the years before. So in this show, we will present that emerging wireless and mobile culture as a new territory of digital art, where many creatives
are now moving to design games and applications and services, location-based stuff for mobile phones. So our major emphasis will again be on games and community. You remember these are the two threads we were outlining in the first part of our presentation. We want to show creative projects which are combining location-based community service with a new style of game experience, but also projects that are really actually defining or redef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in an information society. Very briefly, Real-Time City is being designed as a sort of imaginary city, an imaginary metropolis. Of course, much in the same spirit as the Electro Lobby. So you'll have a high-speed wireless connection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That will be setting up a zone where people can discover games and projects, and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discover games, services, where they can connect, where they can play with each other. Again, it's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to experience these new devices using their phones, PDAs, pages, but also mobile gaming devices, of course, like Game Boy Advance. We also have a series of conferences with designers. We also invite graphic designers to create their visions of a mobile society, and these elements, these graphic elements, will be used in the exhibition space as kind of suspended sketches of this real-time city. You want to maybe translate before I finish and before we come to the questions? 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내년 9월 파리에서 있을 Real-Time City라는 전시회입니다. Real-Time City 모바일 컬처를 가는 것인데 한국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한국이 Third Generation Wireless Network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 유럽에서는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까 그 야마카지 그 게임처럼 그런 무브먼트, 몸을 이용한 그런 무브먼트나 인스팅트를 이용한 그런 새로운 것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인데요.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우리 라이프스타일 안에 들어왔고요. 아주 영 제너레이션이 이게 와이어리스의 Y를 따서 이게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W라고 했는데 W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이걸 캐치를 하고 라이프스타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인 게 점점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urban space, 그러니까 도시 스페이스에 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real-time city 쇼에서는 그 모바일 커뮤니티와 컬처가 일어나는 곳을 새로운 테리토리라고 보고 새로운 디자인과 아트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엠퍼시스는 게임하고 커뮤니티에 관한 것인데요. 엘렉트로 라비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도 있는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컨퍼런스 같은 것도 진행될 것입니다. Thanks. Okay, just very briefly to close on the real-time city. As you know, many people still say that actual media capabilities of telephone handsets or PDAs are very limited. Probably they are right, but I gues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have one great invaluable feature. They are network devices from the beginning. Mobile phones are network devices. This is where the two aspects, community and gaming, come together again and merge in a very interesting way. Because mobile devices, of course, offer the opportunity to develop games t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nything that exists in the conventional game scene. And it's, of course, these new uses of these technologies we are interested in. Well, you might know some of these examples. There's a prototype of one of the first location-based games called Sample Mechanic Drone by American developer Houdini. You are an actor in one of those classic fight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and you can create your own character. You can train your own character on your mobile phone, and then you can send your character to someone else's mobile phone to help him in his game if he gets into trouble.
That's a really interesting way. You have also very fascinating ideas and concepts in Korea. Very similar ideas, for example, by a game called Digital Creature by Gaysoft, a simulation game where characters differ actually according to the place in the city where you are. So you have different characters in the game according to your movement in the city. Or you have in Japan, you have a game called Samurai Romanesque, you maybe know it, like Bango, where real-time information on the weather is integrated in the game. So you get into trouble if you want to shoot someone and if it's raining because the powder of your gun is wet, so you can't shoot. So these are very interesting, very fascinating new ideas relating gaming to your changing position within a city. I guess these are concepts that really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urban landscape as projected in our minds, because they superimpose meaning of levels onto the real space. And of course, the narrow confines of the TV or computer screen is exploded into the rich texture of the real world as the context for interactive environment. These are just some examples, some thoughts. Of course, we're also interested in many other examples, like Majestic, for example, the game done by Electronic Arts, which is a fascinating game because it combines all different communication technologies, from fax, internet, to mobile phones, where you engage in some sort of a huge puzzle where you get calls on your mobile phones, where you have to reply to calls, where you have to retrieve messages from a voicemail box. So again, you are immediately dropped in some sort of a puzzle that's going on in your landscape. And if, of course, you imagine that you can combine such game concepts with location-based technology. If I fight in that game, if I try to solve a puzzle like some sort of X-Files style puzzle, and if other people around in the neighborhood help me in this puzzle, it's absolutely fascinating. Okay, so I guess I have to stop here, because otherwise I'll go on for the whole evening. So let's take some questions. Maybe you want to just sum up the last part, and then we can take some questions. Thanks for your patience anyway, already now. 마지막 파트를 트랜스레이트 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wireless network, wireless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장점이 갖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네트워크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커뮤니티가 같이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GPS라고 그러죠. Location Based Game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게임을 그 컴퓨터 모니터 앞이나 그런 작은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고 그런 urban 스페이스를 같이 인테그레이트하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메카닉 드론이라는 게임인데요. 그것도 와이어리스 폰 갖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 사는 거고, Majestic라는 일렉트로닉 컴퍼니에서 만든 건데, 그것은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같이 갖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팩스, 인터넷, 모바일 폰을 갖고 거리에 나가서 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아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게임하고 로케이션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연결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Thanks. Okay, so I hope you have a lot of questions, but first I have a question. Where are you guys from? From what fields are you? For instance, are there game developers here? Any game developers? 여기 오신 분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게임 만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Are there any graphic designers? People who work in the graphic design field? I know that you may be from Blind Zone. 네, 그래픽 디자이너들 손 들어주세요. 몇 명 되고요? And where's the rest from? What is the background? 다른 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Are you students or teachers or
elsewhere interested, or mobile game players, or mobile phone users?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관심 있으시고 아니면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인가요? I guess a little bit of everything. Okay, let's go to questions. Who wanted to ask something? Any questions? First,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Fully impressed by your way to present your ideas in this life and this trends in game field. But what I ask to you is how to read or collect or curate the trends in digital areas. Do you have any research teams to read the digital trends in digital mobile things? I didn't get the last part. Do I have any? The trends in digital things, digital areas. Because I'm just seeing your shows of how to organize that electoral lobby here, but I'm not sure how to collect the ideas or information about those things. How we collect or analyze things. Thanks. So, if I got you right, you want to know if we have a team of researchers. How we okay, the method. Well, that's maybe two parts. First, of course, we have a team of Teensy Network is a very dynamic structure. We have a team of 10, 12, 15 people working in different places. And these are people that are, which is very important, that are really deeply rooted in these communities we were talking about. We were interested, people from the game scene, from internet scene, the club scene, etc. So of course these people know exactly at all the time, you know, these are early warning systems, these people. They know exactly what's going on. So we have of course the constant feedback from them, what is going on. So the second part is of course that we are around in this business for many, many years. So we have a huge network also of personal contacts and people. So usually we get informed pretty quickly when something new is emerging. But it is really important that we, at Teensy Network, we don't have already the way our company is organized. This is not a top-down media thing. We are not the directors, and they are our collaborators. This is really a very horizontal way of working together. So we don't mak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collaborators you have seen here, Sabina with blonde hair or Kim with a baseball cap. We're really a big team, and we're all evolving in this segment. The other part is maybe the question of a kind of methodology. You know, we try to be as open as possible. You know, we don't have.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we want to do, but it's you know, we have given some indications where we see some trends. People who are working in a collaborative way, people who are using games, people who are not geared towards tools, but who have this human factor behind, who know how to use technology to communicate, to build social networks. These might be some very simple indications how we research these projects, and then finally it's just about meeting the people. This is our basic work, traveling around, meeting the people, and if we have the feeling, if you have the instinct again, if you want, if you have the feeling that these people are interesting, that they get what we want to show, and if we have the impression that it's real what they're doing, and that they're not just reproducing something which has been done also in previous media and just transpose it into the new media, we're not interested in that one. We just, and this is something that you feel if you meet someone and you talk about it. So the personal contact, go to meet people, that's very, very important for us. Did that answer your question? Yeah. Is it? Teensy 네트워크가 어떻게 오르가나이즈되고 어떻게 리서치하는 거라면서 잠깐 얘기가 나는데요. 10명에서 15명 피플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관계 그 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이 두 분들이 그
그 디렉터나 리더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콜라보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open as possible 그랬는데 굉장히 오픈됐고요. 그 중요한 거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인트레스트가 있는지 같이 공유할 게 있는지 그런 걸 보고요. 하지만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걸 관심이 있지 있던 거를 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미디엄으로 같이 다시 이렇게 베끼는 거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And also to continue on that, if any one of you feels that they could have projects or work or doing research, even if it's not very developed, that could be interesting for us, that could match our field, please contact us,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in Korea. We never had people from Korea at the Electro Lobby or in other shows. And the reason why we came to Korea is because we're really interested to see what's going on here. And the people we have met, we're here only for 3 days, we have met many people, it's really extremely exciting, so please don't hesitate, don't worry about any language problems or something like that. We have friends who can translate and we can speak with whatever we have to speak, so really get in touch with us. 한국에 이제 와서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어떤 일들,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왔고요.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플랜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와서 컨택을 해주시라고요. 그 얼마나 디벨롭됐던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언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통역을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관심이나 프로젝트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합니다. Okay, so another question. And just to remind you, Tina has Italian family background, so Italians are used to, talk with hands and whatever. Any other questions? Yeah. So, as you said,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is mobile game industry or digital multimedia culture, something like that. And I just you came Korea just 3 days, but did you find any something interesting media or interesting mobile games, something like that? Because it's somehow suspect for you that we've been here only for 3 days and we say it's interesting. Well, of course, we've done a lot of research before. We didn't come here and we at the airport we started calling people, so of course we have done. I was talking about the wireless aspect, of course. So yes, we have met some game companies, mobile game companies that are producing extremely interesting things in the way I mentioned before, combining location-based services, etc. We would love to meet some more, because we've been really centered on that field, but we would love to meet some graphic designers also. We'd also see how this scene maybe around blind sound develops. But what we have seen so far is extremely interesting to us, definitely. 온지 3일, 한국에 온지 3일 됐는데 와가지고 인트레스팅한 그런 와이어리스 게임이나 그런 만들어진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오기 전에 많은 리서치라고 해서 왔고요. 오자마자 그런 모바일 게임 만드는 인더스트리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Any other questions? Maybe final questions or so? Yes. 저는 그 하버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한 학생인데요. 사실상 그걸 이용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데이클럽이나 다른 여타의 채팅 그룹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일리플 머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제 또 하나의 커뮤니티 프리셀 같은 경우는 거기 아바타라고 해서 돈을 저희가 직접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하버호텔이나 야마칸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서 어떤 경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I was just comparing from Habbo Hotel. She's a user of Habbo Hotel herself, and in Korea there are games like that. She mentioned
pretty difficult because I don't know the example you were talking about. But you know, one of the real differences for us is that Harbour Hotel is the way Harbour Hotel was created. How these people behind emerged from a graphic designers and programmer field. They went to work in the IT technology and the venture business and startup companies. They saw that this is not really what they're made for because they had to comply to very strict standards and mainstream thing. But they took some elements of the company life or the company work back to their work and created their own small company. It's a small company, it's 5 people, and they're generating revenue. And this allows them to realize their creative visions and to create a community around, to test new ways of creating revenue. This is one of the aspects that we find particularly interesting in Harbour Hotel. The way also how they manage now to export the concept to other providers in Switzerland, in Germany, etc. So this is maybe the central aspect. But of course, besides, it's very interesting the way they design it. It's very interesting how they build up the community. It's very interesting how you can buy furniture, for example, and stuff. So I guess it's the same for the examples you have here. But let me ask you back: is this example you mentioned? Is this a big company, or where does that come from? What's the background of that project? Let me just add. She wants to know the economic part, how Harbour Hotel raises revenue. That's the part she was really curious about. And let me translate what you said in Korean. 여기서 관심 있는 부분은 하바 호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바 호텔을 만든 사람들이 디자인 컴퍼니나 IT 벤처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새로운 자기 5명이 모여서 새로운 게임 컴퍼니를 만들면서 비즈니스에서 배운 거를 다른 레벨로 써서 새로운 레베뉴를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만든 게 관심 있다고 합니다. About the way they generate revenue, yes. They have different ways of generating revenue. One is that you have a part chat rooms that are accessible for free. And then you have premium, I guess these premium services, but you know it anyway, where you have to pay. But now they also start making revenue by collaborating with mobile technology companies. Maybe this is not already seen in Harbour itself, but we know that they're working with providers, as I said, in Germany and Switzerland, integrating WAP and SMS and this kind of technology. So this is how they generate revenue. For the moment it's working, but I don't know if it's, maybe it won't work in a long term. But for the moment it works and it allowed them to create something extremely exciting. Yeah. The chat room is for the moment free, yeah. And then you have another service which is a premium service where you pay, but they also have this system that you can buy furniture, sponsor furniture. This seems to work pretty well. Okay, any? 챗룸 같은 데서는 공짜인데요. 거기서 가구를 산다거나 그럴 때 서비스를 내고요. 프리미어 서비스라고 다른 레벨 서비스가 있는데 그럴 때 돈을 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른 모바일 테크놀로지 컴퍼니하고 협력을 해서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거 보내고 그럴 때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Okay, any other questions? Any final questions? That's it? Okay, so we finished before the tape runs out, so which is really cool. So again, don't hesitate to get in touch with us via email on the cards, or come to see us now for a chat, or if we're still around for some days in Seoul, be happy to meet some of you. And thanks again to you, and thanks again for having us here at the Navi Center. Take care, bye-bye.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말투에 있어서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왜 쟤 나한테 욕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 너한테 정보 안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이렇게 전개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째로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의사소통의 문제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이건 이제 다섯 번째 경우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진행 과정을 공유하지 못해서 진행 순서가 서로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합칠 때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내미팅을 사용해가지고 이 온라인 이제 정보 교환을 했는데 이 정보 교환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디자인안을 합칠 때 아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용 환경과 도구의 불일치로 아웃풋 형식이 합쳐지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제안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채널만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팀원들마다 한 채널씩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채널들을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공유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엉키더라고 이렇게 선들이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이 없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지 디자인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좀 말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좀 하나가 합쳐지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넷미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전문을 개발했는데 글로 치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화상과 음성만으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이쪽 A팀이 이제 디자인 전개를 하는데 A팀에서 B팀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B팀에서 딴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A팀에서 이렇게 접속하자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B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람 기능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그 시간적인 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음성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 A팀 각 팀별로 전개했던 내용들을 그 상대방 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의 이렇게 공간을 연출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관찰자 팀에서 저희 디자인 과정을 보면서 보셨던 것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옵저베이션 팀의 PPT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략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타임 테이블은 오늘은 정량적인 분석으로서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서로 상과 다른 팀, 서로 타시와 다른 문화, 시야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풀어내느냐까지 정보 공유의 시간들을 이렇게 그래프화시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온라인 미팅 상황에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어드미션
처음에 그 타임시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껏 일어났던 진행되는 과정들을 참여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한쪽은 타임 축이고 하나는 액션 축,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리액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사건 이벤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비구적인 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하나의 도큐멘테이션으로 컴퓨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재정리한 게 2차 데이터인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보기 쉽게 저희가 풀었어야 했어요.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게. 저희 목적을 입장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만든 게 이 타임시트거든요. 저희는 우선 한 페이지에 1시간당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 4시간을 작업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들을 결국 이 시트에다 다 담음으로써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정리가 안 됐고 이걸 또 한번 키워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추출해낸 게 바로 이 작업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렸던 거하고는 좀 틀리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 빨간색 이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빨간색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미팅에서 만났던 그 시간들이고요. 이게 바로 타임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량적인 분석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벤트들과 그리고 참여 관찰자의 통해서 모았던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관찰자들과 나중에 디스커션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서제스션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고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내용들이 서제스션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디자인들은 그런 작은 니드에서 숨어있는 그 소비자의 니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과정을 들어 나갔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셋업 준비할 동안 저희 팀의 노력적인 일단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시겠지만 저희 팀의 구성이 외국 학생들이 3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이 영어로 됐고 프레젠테이션이 중간중간에 아마 영어와 한글이 동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주로 이제 한국어로 할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m very sorry for our foreign guests. We are mainly presenting Korean, 짚어봐야 될 항목이 저희 조는 커다란 워크숍의 방향은 어떤 솔리드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제품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깊이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의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프레젠테이션 과정 중에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학습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추정을 맞춰서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런 이제 과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environment라는 그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받았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막막하고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공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림 디자인이나 에코 디자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부터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희는 인베런먼트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하드로 받고 그 단어에서 자유 연상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저 파란색 종이들을 보시면 팀이 6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연상되는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가치 같은 단어들도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뭐 토이스토리나 뭐 AI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한 종이에, 그러니까 하나의 연상 패턴을 찾아서 한 종이를 기입을 했고요. 그 종이들을 전부 모아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러한 키워드들을 보고 굉장히 임의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 단어들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3단어 정도를 뽑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란 종이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 건데요. 쭉 작업에서 그러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무슨 뭐 사슴, 뭐 숲 이런 단어들과 뭐 씻다, 뭐 아니면 클리닝이나 뭐 코이그지스턴스나 그런 식의 가치가 있는 단어들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건 개별 작업으로 개별적으로 그것을 이미지화했고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조금 더 개념화된 키워드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팀별로 그러니까 뽑아봤고요. 첫 번째는 The Rules of Lego에서 레고라는 게임에 있는 어떤 그 규칙이 우리 환경을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존이라는 테마를 잡아서 그 공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듈화했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네 번째는 환경 안에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개체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조의 개별,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진행을 직접 하신 4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디자인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신재곤이라고요. 저희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이쪽으로서 지금 레고 게임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었고 그 토론을 해서 저희 레고라는 어떤 매개체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떤 레고라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놀아본 기억들을 모두들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고라는 게 바로 어떤 저희가 환경에 대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대상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에서 어떤 플레잉,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규칙을 모른 채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결과물들이 아주 저희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
그런 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접근하는 어떤 그 단어를 여기 지금 나열해놨는데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비지블한 어떤 대상체와 그렇지 못한 대상체를 구분해봤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얘기하는 environment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측정되는 어떤 단어들, 환경은 저희가 볼 수 있는 대상체죠. 이 안에 모든 게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터랙션이고 환경과 또는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또 하나의 어떤 인생, 어떤 생활, 행위 이런 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아키텍트.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때까지 봐왔던 환경 중에서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봐왔고요. 현재를 지금 보는 관점에서 아키텍트를 건축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환경들에서 저희들 생각해보면 레고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칙을 알지 못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어떤 저희들이 법칙을 나름대로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걸 이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같을까요? 기존에 저희들이 생활해왔고 지금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벽이 있고요. 또 어떤 문이 있고요. 또 창문이 있고 모든 게 사실 갇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존의 오류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규칙들은 어떤 제약이 많았던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룰을 한번 그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같이 어떤 건축물이라는 어떤 대상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제약이 없고요. 이동하기 쉽고 항상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라이프 타임라인을 봤을 때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법칙들은 이 법칙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생 동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건축물도 이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떤 이런 걸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체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모티브가 바로 어떤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라는 건 그 비눗방울 같은 어떤 그런 대상인데요. 사실 머티리얼 문제를 봤을 때 제약 조건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지만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들이 어떤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것을 발상해 보았습니다. Okay, I'm just going to talk about our project. The main word we looked at in the end was coexistence. Just looking at the process here, we've got the words that came from the exercises that we did in the actual group. We had a reconfiguration of a maze or a labyrinth, the biologic together with biologic, minimum impact with maximum effect,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environment. So these are what we pulled as a group to try and just narrow it down a little bit from the large selection of words that we had for the group members. And then from that we wanted to find a link that could link up all those points. And the word that we came up with there is coexistence, and we found that was the one word that could link those things together.
approach that we took, we tried to put this into a section of how to work through this. First of all, we decided we wanted to define what it is, what was coexistence, and how that could relate for us as designers to the environment. Who was going to be involved in this, not only the problem but the solution, who was it, and or what things was it going to be involving, and how was it going to be affecting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the people involved. We decided to take as an example, just to make it not quite so global, but just to try and narrow it down once again a little bit, because we needed to focus. We had a very short time. We wanted to try and give a visual kind of label to this. And what we did is we had a look at one person's day in a normal kind of day, the lifestyle of one person, and what kind of interactions they would have with the environment. And also looking at how these things coexist. So one of the things we looked at was in our daily life, the time that we spend moving and the time that we spend static. We also looked at the correlation or the coexistence between the walls and the door. The walls being the things that are perhaps the barriers, and the doors being the entrances and the exits. We also looked at the time that we spend working and the time that we spend living. And we also looked at the user as people and then their interaction with the product. Then we had a look at how we could explain this in a kind of a model to give us some sort of framework. And we decided that the idea of an ant, the way that ants construct their home, was a really interesting visual idea, or even just a concept, how to link our idea with what already exists. So the idea that the ants build their home underneath the ground using natural resources, we consider it as human to be something made by ants and therefore part of nature and natural. But in actual fact, if you were an ant, then you would probably consider that quite artificial because it's their architecture. So it's very important, the way that we discussed a lot earlier, the idea of natural and artificial being not very separated at all. That just because we are humans and we create artificial things, it doesn't mean that we're separated from nature. That we are in fact part of our environment, and that the two things are very, very similar and they coexist. So it's not necessarily natural and artificial, but these things are completely interlinked. And the artificial things, even the bricks in this room, for example, are natural too. They're made from natural things. So we also looked at the idea of an ant farm, where you take just a slice of that to have a look inside it. So that's why I've got a little slice of an ant farm, if you like, and you can see the way that the ants have made their little house and everything, and it's a little bit like the labyrinth or the maze, trying to find a way to connect all these things up. Okay. Then we decided to take that model, and then we wanted to show how we could, not as solutions, because we're not, it's a very large scale kind of thing we were looking at, but we're not looking at solutions, but looking at ways of visually trying to interpret the data that we were looking at. So this first one here, the idea that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all these things, and they can go, we've got working there, resting, and living. These things are all connected. And it's a bit like, in this particular picture, it's a little bit like a root structure. I think it's quite nice because it shows that you need to have all these things made up as part of the system, and they're interconnected. They can go back to each other. Also looking at the top one, the idea of people that living perhaps under the ground, that they also live above the ground, but they have this connection between below the surface and above the surface. That in between the bits that go in like this, we have perhaps some of the waste that can be reutilised back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being in between where the trees and things are, so that you can come spend the time that you need to inside your walls and your doors underground, and then you can go above ground to enjoy the nature, that sort of thing. But at the same time, from the cities above, that the waste can perhaps come back into the environment and then benefit the environment again. So the whole thing is a bit like a cycle. We've got the solar power energy there as well.
And the bottom one, it's just the idea, it's the same kind of thing really with the people, and we've got pollution and the nature, and the whole thing is coexisting. These things exist together. They need to function as a cycle as part of the work. And then finally, this is not supposed to be a solution. It's once again just a mind map, really, just one way of showing an example, really. The idea of having the first, the top, you can see that they have nature. The second one, we have cities, and they're very separated. And the idea of bringing them together to be more coexisting. And the third one, so having your mountains, which are so far away, are now part of your environment, your immediate environment, and that perhaps your working and your living space are also integrated by the shape, and also the fact that you've got the whole idea of being very good for your health, having the nature so close, so that you can spend some time in both situations coexisting. And it's also the idea of having your walls, which are used as barriers of protection, and also be used as a door to another space. 안녕하세요. 아이다스에서 온 신현서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네트워크의 인바이러먼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지루하실 것 있으신데 저희가 간단하게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보물찾기 일종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책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약간 노란색의 카드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영어는 쓰레긴 한데 첫 번째로 먼저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네트워크고요. by understanding이고요. 제가 지금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천하우스를 말씀해주세요. 더 힘이고요. 그다음 뒤쪽에 계신 분은 find고요. 뒤쪽에 계신 분은 더 컨텍스트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 더 끼워드는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찾으신 이 카드는 모두 종합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드에 써있는 문장은요. Find the hidden network by understanding context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숨겨진 네트워크를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인바이러먼트는 저희가 인바이러먼트를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예를 들면 처음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있습니다. 그 종이컵이 있는데요. 그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고요. 거기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에 들어간 여러 잉크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코팅을 하기 위해서 파라핀이나 아니면 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요.